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급한 국가들이 국민적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은 2000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7,000불이었죠. 인도는 749불. 굉장히 낮죠. 아르헨티나 1,400불 정도. 브라질 6,500불. 러시아는 안 나와있죠. 통계자료에. 그래요. 2022년에 보면 한국도 많이 증가했죠. 32,000불. 인도도 많이 증가하긴 했죠. 2,000불. 그래도 한국은 10분의 1도 안 되죠. 아르헨티나는 별로 증가 안 했죠. 12,600불. 브라질 6,500불에서 8,500불. 한국보다 덜 증가했죠. 네, 러시아는 9,500불 나와 있죠. 그래요.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제도 하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발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특별히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그래요. 좋은 제도 하에서 잘 활동하면 또 발전을 하고 그런 거죠. 200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7,436달러인데 언급한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국민의 경제적 위상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저번에 살펴봤죠. 언급한 유럽 국가들의 국민과 비교하면 미개인에 불과하지만 똑같은 말이니까 표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국민과 비교하면 한국인의 경제적 위상은 압도적으로 높고 세계적 기준에서는 미개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위 국가들의 국민과 비교하면 확연히 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인도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0.04배이고 아주 미미하죠. 아르헨티나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0.60배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브라질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0.38배이다. 절반도 안 되죠. 아르헨티나인과 브라질인의 경제적 위상은 한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긴 하지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짐승처럼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절반은 되니까 절반 정도 되니까 인도인의 경제적 위상은 한국인은 0.04배밖에 되지 않으니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래요. 고대에 수천 년 전에 문명이 발상지로 알려져 있죠. 문명이 발전해 있었다지만 수천 년간 발전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무조건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지. 2022년에 이르면 언급한 국가들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2년 전에 비해 모두 증가한다. 22년 전에 비하면 다 증가를 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증가인지 증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10,000불에서 12,000불은 물가가 하락하는 거니까. 브라질도 그렇고. 그래요. 달러 하락까지 고려해서 따져보면 특별히 상승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인도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0.06배이고 여전히 미미하죠. 아르헨티나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0.39배이고 더 나빠졌죠. 그전에 0.6배였는데 브라질 위상은 한국인 위상이 0.27배이고 그렇죠. 그전에는 0.38배인데 더 위상이 낮아졌죠. 러시아인의 위상은 한국인 위상은 0.30배이다. 러시아인도 낮죠. 국가적 위상도 낮고 국민의 위상도 낮고. 한국과 비교할 때 위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2년 동안 아르헨티나인과 브라질인의 위상은 한국인의 위상보다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고, 인도인의 위상은 조금 나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짐승과 같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아주 미개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 국가들의 무역 의존도와 구매력을 살펴보자. 그래요. 수출 금액에서 국민 총소득을 나누면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구매력은 BP로 표현한다 했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국민 총소득에 이제 지표를 곱하는 거죠. 한국 무역 의존도가 0.41이죠. 인도는 0.2로 매우 낮죠. 아르헨티나 0.2로 매우 낮죠. 브라질 0.18 매우 낮죠. 러시아 0.43 매우 높죠.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매우 낮다는 거는 자국 내 생산물을 많이 쓴다는 거겠죠. 가난하다는 말이죠. 1인당 집 국민 총소득도 낮고. 그래요. 러시아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그렇죠. 0.43이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국가 구매력은 언급한 국가들은 언급한 국가들의 구매력은 한국과 비교할 때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인도의 국가 구매력은 한국의 국가 구매력의 0.11배이고,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국가 구매력은 한국의 국가 구매력의 0.14배이다. 0.15배이다. 브라질 국가 구매력은 한국의 국가 구매력의 0.29배이고, 러시아의 국가 구매력은 한국 국가 구매력의 0.25배이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보면 자원이 많고 주자자원이 풍부하고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있으니까 발전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영토나 지하자원은 자본이기에 활용하기에 따라 소득을 발생시키기 용이하다. 잘 활용하면 발생시키기 용이하죠. 유리한 조건이 따름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썩어서 엉뚱하게 활동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토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해서 풍부하면 나태해지기가 쉽죠. 사람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언젠간 잘 되겠지. 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은 많이 있지. 발생한 소득은 쌓이면 자본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그러하기에 영토가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면 자본을 발전시키기 용이하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국가들의 국민들이 바른 생각으로 바른 제도와 바른 정책을 수립하면 경제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그럼 다른 나라로 하여금 자본을 투입해서 개발하면 되는 거죠. 남미 국가들은 식민지 된다면서 이익을 다 빼간다면서 자국의 이익을 자기 것들을 챙겨간다면서 다 뺏어간다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땅에 가만 묻어놔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외국 자본이라도 투입이 되면 직장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기업 특징이 이제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이익이 빠져나간다는 보장도 없죠. 왜? 이익이 되면 계속 그 벌어들인 이득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국의 자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이익이 나는 토대를 만들려고 자본 투입 조건이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국의 자본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면 다른 나라에 투자하지. 자국에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별 의미 없는 소리를 하면서 식민지 된다면서 엉터리 같은 견해가 전 세계를 유행하면서 특히 남미 국가들에서 유행하면서 남미 국가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자. 살펴보는 이유가 있겠죠. 1등, 2등 경제적으로 이제 그래요. 1등, 2등이죠. 미국,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구매력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역 규모 미국, 중국 2000년 그래요. 미국이 한 8천억 가까이 되죠. 수출 금액. 중국은 2,500억 가까이 되죠. 절반도 안 되죠. 2000년에는 수입 금액은 어떤가요? 1조 한 2천억. 중국은 2천억 달러. 한 6분의 1 수준이죠. 2022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뒤집히죠. 수출 금액 같은 경우에 미국이 2조 달러, 중국이 수출 금액 3조 5천억으로 역전돼 버리죠. 그 전에는 어땠나요? 절반도 안 됐죠. 수입 금액은 여전히 미국이 많죠. 3조 2천억 달러, 중국은 2조 7천억 달러. 그래요. 2000년에 미국의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 모두 중국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크다. 2000년은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미국의 수출 금액은 중국의 3.14배이고 미국의 수입 금액은 중국의 5.59배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2000년 이후 양국은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하지만 중국의 경우 22년 동안 22년 동안 무역이 비약적으로 무역이 커지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 금액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크게 앞질렀죠. 미국의 수출 금액은 중국의 0.58배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수출 금액이 대폭 증가하자 수입 금액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그래요. 22년간 무려 1100% 증가하였고 그래요. 미국의 0.76배 수준에 이른다. 그래요. 큰 차이가 안 나게 됐죠. 그런데 잘 봐야 돼요. 미국은 항상 보면 어떤가요? 수출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수입을 하죠. 7,800불 1조 수입 금액 1조 2,500불 2020년에 2조 불 수출하는데 3조 2,000불 수입하죠. 보통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부도나죠. 천문학적인 달러 적자가 있으면 무역 적자가 있으면 달러가 다 고갈돼 버리잖아요.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만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국가처럼 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이렇게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그런데 미국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무역거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항상 무역에 있어서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킨다. 2000년에 4,700만 달러, 4,700만 달러 적자를 발생시켰고 2022년에 1조 한 2천억만 달러 적자를 발생시켰다. 그래요. 이같이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켜도 유지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없다. 실상 미국은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발생시켜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생각할 수 있죠. 딴 나라는 적자 발생시키면 안 된다면서
미국은 적자를 발생시켜야 한다니까 이상한 말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는 세계화폐로 기능하고 있다.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세계화폐가 감소하여 국제무역에는 장애가 생길 것이며 결국 달러는 세계화폐로 통용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계속 흑자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간에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화폐가 없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화폐를 발행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적자 발생시키는 것만큼 미국과 미국 국민들은 풍요를 누리겠죠. 공짜로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제무역에 쓰이지 않는 달러는 결국 미국에 한류될 수밖에 없다. 적자를 발생시켜도 왜 문제가 안 생기냐. 일단 찍어내면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쓰이지 않는 달러를 쌓아두어 보았자 무엇 하겠는가. 미국 국채를 구매하면 이자가 나오고 미국 은행의 예채도 이자가 나온다. 그 이자 받으려고 미국 국채를 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으로 돌아가죠. 결국 쓰이지 않는 달러는 미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여간 미국은 적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별도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서 누릴 수 없는 풍요이다. 그렇게 되죠. 미국이 근데 너무 지나치게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달러는 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안 쓰이는 거는. 미국의 화폐가 많아지잖아요. 미국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겠죠. 중국의 수출 금액의 비약적인 상승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상승했을까? 두 가지 정도가 발견되죠. 값싼 인건비를 이용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몇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크게 성공했다. 기업을 육성했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실상 값싼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는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도와 같은 나라는 중국보다 인건비가 더 싸다. 즉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정책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잖아요. 인도도 중국만큼 인구가 많고 그런데 중국만 크게 성공했잖아요. 인도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 많겠죠. 뭐 베트남 이런 나라도 있고 뭐 아시아 보면 그런 나라 많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 근데 중국만 성공했잖아요. 중국이 한 22년간 그래요. 바른 정책을 썼다는 얘기겠죠. 바른 정책을 쓰기가 쉽죠. 지속하기도 쉽고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으니까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겠다. 그러면 중단되지 않고 실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발전하는 시기에는 꼭 그런 정부가 있어요. 통상 보면. 즉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이 중국 같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정책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국가들이 또 중국과 같이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 중국도 추격당하는 입장이 되겠죠. 서로 추격하고 추격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은 한국이 먼저 시행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그렇죠. 원래는 한국이 먼저 했던 거죠.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의 경우 생산 자본을 등한시하고 금융 자본을 중시하였다. 최근에는 좀 바뀌었죠. 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는 거죠.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 인건비 역시 덩달아 상승하게 된다. 그렇죠. 미국의 인건비와 한국의 인건비와 중국의 인건비와 인도 인건비가 다 다르겠죠. 생산성 증가를 통해 비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력 상실을 상쇄하지 못하면 국제무역을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그렇죠.
인건비가 낮은 곳에서 이제 한번 우리도 자본을 발전시켜보자 이러면서 덤비면 이제 값싸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요.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격해보면 달아나는 거죠. 못 따라오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품질을 높여 비싼 가격에 팔리게 하거나, 그렇죠. 인건비가 다른 비용을 낮추어 비싼 인건비를 상쇄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품질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한때 의류 산업이 있었는데 사형 산업이 돼버렸죠. 품질을 높이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실패한 거예요. 어떤 산업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산업이 사양 산업 되다시피 했다고 하죠. 철강 산업도 그렇고. 그리고 품질 높여서 비싼 가격에 팔리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용을 낮춰서 인건비를 상쇄시키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게을리했다. 미국 역시.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한때는 다 기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죠. 계속 인류 상품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국가적 차원에서 또 기업적 차원에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추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뭐 어떻게 뭐 관세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또 거기에도 뭐 한계가 있는 거겠죠. 기업이 이익이 안 나면 뭐 아무리 관세를 해도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산업별로 기업별로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안 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 어떠한 산업이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건비가 상쇄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가 싼 곳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을 또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추구하고 추격당하고 자본을 이동하고 그러면서 또 미개한 국가도 발전하고 그렇겠죠. 하여간 이러한 문제, 추격하고 추격당하는 일은 경제가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는 늘 발생한다. 국가에서는 늘 발생한다.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국 역시 인건비가 더 낮은 국가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인도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들도 있고 뭐 저기 남미 국가들도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추격당하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 결국 미국은 전통적인 생산 자본에 대한 경제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국가적 위상은 중국보다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해가지고 다시 생산 자본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